새벽 5시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박혜준의 눈이 떠졌다. 40대 중반의 목공소 대표는 평소와 다름없이 침대에서 일어났지만 오늘만큼은 뭔가 다른 기분이 들었다. 가슴 한편이 묵직하게 가라앉는 느낌, 마치 폭풍 전야 같은 고요함이 방 안을 감싸고 있었다. 그는 베란다로 나가 서울 도심의 새벽 풍경을 바라보았다. 아직 어둠이 채 걷히지 않은 하늘 아래 빌딩들의 불빛이 흐릿하게 반짝이고 있었다. 오늘은 그가 15년간 쌓아온 목공 인생의 정점이 될 날이었다. 서울 강동구에 들어설 대형 복합문화관의 내부 목공 납품 계약 총 12억 원 규모의 프로젝트였다. 남해 출신의 무명 목수에서 시작해 서울 입찰시장에서 이름을 알린 그에게는 꿈같은 기회였다. 계약서에 도장만 찍으면 회사는 한 단계 도약할 수 있었고 함께해온 직원들에게도 보너스를 두둑이 챙겨줄 수 있었다. 무엇보다 그를 믿고 10년 넘게 함께한 동업자 최문수와 사업 초기부터 회계를 맡아온 아내 지연에게 보답할 수 있는 순간이었다. 혜준은 서재로 들어가 서류 가방을 점검했다. 계약서 원본, 회사 인감증명서, 사업자 등록증, 그리고 납품 견적서까지 빠짐없이 챙겨 넣었다. 모든 것이 완벽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편치 않았다. 어젯밤 꿈에서 본 장면이 자꾸 떠올랐다. 꿈속에서 그는 어두운 길을 달리고 있었고 차의 바퀴가 점점 흔들리다가 결국 떨어져 나갔다. 그 순간 깨어났지만 식은땀이 등을 흠뻑 적시고 있었다. 아침 7시 혜준은 거실로 나왔다. 아내 지연이 이미 일어나 간단한 아침을 차려놓고 있었다. 그녀는 언제나처럼 단정한 모습이었지만 오늘따라 표정이 어딘가 굳어 있었다. 여보, 오늘 잘 다녀와요. 지연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았다. 혜준은 고개를 끄덕이며 토스트를 한 입 베어 물었지만 목이 넘어가지 않았다. 괜찮아, 오늘만 잘 마무리하면 돼. 그는 스스로에게 되뇌었다. 8시 30분 혜준은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다. 회색 그랜저가 익숙한 자리에 서 있었다. 어제 정비소에서 점검을 마치고 돌려받은 차였다. 타이어 교체와 정기 점검을 받았고 정비사는 아무 문제 없다고 했다. 혜준은 트렁크를 열어 서류 가방을 넣고 운전석 문을 열려는 순간이었다. 갑자기 뒤에서 급한 발소리가 들렸다. 누군가 숨을 헐떡이며 달려오고 있었다. 아저씨, 그 차 타면 안 돼요. 앳된 목소리가 주차장에 울려 퍼졌다. 혜준은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다. 초등학교 저학년쯤 되어 보이는 소녀가 숨을 몰아쉬며 그를 향해 손을 흔들고 있었다. 노란색 후드티에 작은 백팩을 맨 아이는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라 있었다. 타면 안 돼요. 위험해요. 소녀는 다시 한번 외쳤다. 혜준은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아이에게 다가갔다. 뭐라고? 무슨 소리야? 그는 부드럽게 물었지만 소녀의 눈빛은 진지했다. 바퀴요, 바퀴가 이상해요. 어제 밤에 어떤 사람들이 만졌어요. 소녀의 말에 혜준의 얼굴이 굳어졌다. 설마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 아이의 눈빛은 거짓말을 하는 것 같지 않았다. 그는 황급히 차로 돌아가 앞바퀴를 살포했다. 처음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무릎을 굽히고 자세히 들여다본 순간 그의 심장이 멎는 듯했다. 휠 너트 5개 중 4개가 거의 풀려 있었다. 손으로 살짝 돌리자 쉽게 빠질 정도였다. 만약 이 상태로 고속도로에 진입했다면 시속 100km를 넘기는 순간 바퀴가 떨어져 나갔을 것이다. 등골이 서늘해졌다. 혜준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최문수에게 전화를 걸었다. 문수야, 나 차에 문제가 생겼어. 계약식에 좀 늦을 것 같아. 상대편에서 당황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뭐? 오늘이 얼마나 중요한 날인데? 혜준은 침착하게 대답했다. 알아, 렌트카 빌려서 갈게. 너 먼저 가 있어. 통화를 끊고 그는 다시 소녀를 바라보았다. 내가 날 구해준 거야. 고맙다. 소녀는 수줍게 고개를 끄덕였고 혜준은 그 작은 어깨를 토닥였다. 서둘러 렌트카를 빌린 혜준은 강남으로 향했다. 차 안에서도 머릿속은 복잡했다. 누가 왜 내 차를 건드린 걸까? 정비소 실수일 리 없었다. 어제 점검을 마친 차가 하룻밤 사이에 이렇게 될 리 없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손댄 것이 분명했다. 하지만 지금은 그것보다 계약이 먼저였다. 일단 오늘을 무사히 넘기고 나서 경찰에 신고하기로 마음먹었다. 오전 11시 혜준은 계약식장에 도착했다. 건축주 측 관계자들과 악수를 나누고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다. 모든 것이 순조로웠다. 최문수는 환하게 웃으며 그의 어깨를 두드렸다. 형님 축하해요. 이제 우리 회사 진짜 대박 나는 거예요. 혜준도 억지로 미소를 지었지만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불안이 남아 있었다. 계약식이 끝나고 회사로 돌아가는 길, 그는 문득 아까 그 소녀의 얼굴을 떠올렸다. 이름도 묻지 못했다. 꼭 다시 만나서 제대로 감사를 표해야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회사에 도착한 순간 그의 세계는 산산조각 나기 시작했다. 사무실 앞에 경찰차 2대가 서 있었고 형사 3명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박혜준 씨 맞으십니까? 배임 및 공금 횡령 혐의로 조사받으셔야겠습니다. 혜준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뭐라고요? 무슨 소리를 하는 겁니까? 형사는 서류 봉투를 꺼내 그에게 내밀었다. 확인해 보시죠. 당신 명의로 된 통장에서 지난 6개월간 총 3억 원이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허위 계약서도 여러 건 발견됐고요. 서류를 펼쳐본 혜준은
경악했다. 분명 자신의 서명과 인감이 찍혀 있었지만 그런 문서를 본 적도 승인한 적도 없었다. 이건 조작입니다. 제가 한 게 아니에요. 그가 소리쳤지만 형사들의 표정은 차갑기만 했다. 일단 서에 동행하셔야겠습니다. 혜준은 고개를 들어 사무실을 바라보았다. 유리문 너머로 최문수가 서 있었다. 그는 혜준과 눈이 마주치자 미묘하게 입꼬리를 올렸다. 그 순간 혜준은 깨달았다. 이 모든 것이 계획된 것이었다는 것을. 경찰서 조사실은 차갑고 건조했다. 형광등 불빛 아래 놓인 낡은 테이블, 그리고 마주 앉은 두 명의 형사. 박혜준은 손이 묶이지 않았지만 마치 재수가 된 기분이었다. 형사 한 명이 두꺼운 파일을 펼치며 질문을 시작했다. 박 대표님, 이 통장 아십니까? 혜준은 고개를 저었다. 처음 봅니다. 제 명의라는 것도 지금 처음 알았고요. 형사는 눈썹을 치켜 올렸다. 그럼 이 서명은요? 분명 당신 도장이 찍혀 있는데요. 혜준은 서류를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계약서 날짜는 작년 4월부터 올해 2월까지 여러 건이었다. 자재 구매 명목으로 돈이 빠져나갔고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업체들이었다. 누군가 정교하게 서류를 위조한 것이 분명했다. 회사 인감과 통장을 관리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형사의 질문에 혜준은 입술을 깨물었다. 제 아내입니다. 회계 담당이에요. 그날 밤 늦게 집으로 돌아온 혜준은 지연과 마주 앉았다. 아내는 평소처럼 차분한 얼굴로 차를 따르고 있었다. 여보, 경찰이 왜 온 거예요? 무슨 일이에요? 지연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혜준은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당신이 알고 있을 거 아니야? 회사 계좌에서 3억이 빠져나갔어. 당신이 관리하는 통장인데. 지연은 잠시 침묵하더니 고개를 저었다. 나도 몰라요. 누군가 해킹한 것 아니에요? 혜준은 허탈하게 웃었다. 해킹? 인감 도장까지 찍힌 서류가 수십 장인데. 지연은 시선을 피했다. 나도 피해자예요. 누가 우리를 함정에 빠뜨린 거라고요. 혜준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그는 아내를 믿고 싶었지만 모든 증거가 그녀를 가리키고 있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오늘 아침 차 바퀴 너트가 풀려 있었어. 누가 일부러 그런 거야. 지연의 눈이 순간 흔들렸다. 그건 무슨 소리예요? 혜준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나도 알고 싶어.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다음 날 혜준은 회사로 출근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어제 자신을 구해준 소녀를 찾아 나섰다. 아파트 경비실에 들러 CCTV 확인을 요청했지만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거절당했다. 할 수 없이 그는 지하 주차장을 배회하며 소녀를 찾았다. 오전 10시쯤 청소 카트를 끌고 가는 중년 여성이 눈에 띄었다. 혹시 이 아파트의 초등학생 여자아이 아세요? 노란 후드티 입은 여성은 고개를 끄덕였다. 아, 라온이요? 제 손녀예요. 혜준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 아이 어디 있나요? 꼭 만나야 할 일이 있어서요. 여성은 혜준을 경계하는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무슨 일인데요? 혜준은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생명의 은인입니다. 그 아이가 저를 살렸어요. 여성의 표정이 조금 누그러졌다. 지금 학교 갔을 텐데 오후 4시쯤 오면 만날 수 있을 거예요. 오후 4시 혜준은 약속 장소에 나타난 라온을 만났다. 소녀는 여전히 노란 후드티를 입고 있었고 큰 눈망울로 그를 올려다보았다. 아저씨 괜찮아요? 혜준은 무릎을 굽혀 아이와 눈높이를 맞췄다. 내 덕분에 살았어. 고마워. 그런데 어떻게 알았어? 내 차가 위험하다는 걸. 라온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그날 밤 할머니가 야간 청소하실 때 따라갔어요. 그런데 지하 주차장에서 어떤 사람들이 아저씨 차를 만지고 있었어요. 혜준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누구였어? 어떻게 생겼어? 라온은 고개를 가웃거렸다. 남자 한 명, 여자 한 명이었어요. 남자는 모자 쓰고 있었고 여자는 길쭉한 머리였어요. 그리고 여자가 남자한테 뭐라고 했는데 문수 오빠라고 불렀어요. 그 순간 혜준의 온몸이 얼어붙었다. 문수 오빠? 최문수. 그의 10년 지기 동업자. 혜준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 여자는 어떻게 생겼어? 라온은 손가락으로 허공에 그림을 그렸다. 키가 크고 머리가 여기까지 왔어요. 그리고 목소리가 좀 날카로웠어요. 혜준은 머릿속으로 여러 얼굴을 떠올렸다. 회사 직원 중에 그런 여자는 없었다. 그렇다면 외부인? 아니면 그는 불현듯 아내 지연을 떠올렸다. 키 167cm, 어깨까지 오는 생머리. 설마.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혜준은 사설조사 사무소를 찾아갔다. 40대 후반의 조사원은 혜준의 이야기를 듣고 고개를 끄덕였다. 전형적인 내부자 범죄네요. 일단 통화 기록부터 확인해 봅시다. 며칠 뒤 조사원은 두꺼운 파일을 들고 나타났다. 최문수 씨와 사모님 지난 6개월간 통화 기록이 200건이 넘습니다. 그리고 이 계좌를 보세요. 횡령된 돈이 문수 씨 명의 차명 계좌로 들어갔다가 해외로 송금됐습니다. 혜준은 파일을 보며 주먹을 불끈 쥐었다. 모든 퍼즐이 맞춰지고 있었다. 최문수와 지연은 오래전부터 계획을 짰다. 회사가 큰 계약을 따내는 순간 혜준을 제거하고 모든 것을 차지하려 한 것이다. 차량 사고로 그를 죽이려 했지만 실패했고 대신 횡령 혐의를 뒤집어 씌워 법적으로 제거하려 한 것이다. 혜준은 조사 자료를 들고 경찰서로 향했다.
담당 형사는 서류를 검토하더니 표정이 굳어졌다. 이거 심각한데요. 일단 최문수 씨부터 소환해야겠습니다. 이틀 뒤 최문수는 긴급 체포됐다. 그의 집에서는 위조 서류 원본과 혜준의 도장이 발견됐다. 문수는 처음엔 잡아댔지만 증거 앞에서 결국 입을 열었다. 지연이 먼저 제안했어요. 혜준 형을 없애고 회사를 넘기자고. 저는 그냥 따라간 것뿐이에요. 혜준은 법정에서 문수와 마주 앉았다. 한때 형제처럼 지냈던 남자는 이제 초라한 죄수복을 입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왜 그랬어? 문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판사는 징역 5년을 선고했고 지연은 공범으로 기소됐다. 하지만 그녀는 끝까지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다. 저는 몰랐어요. 문수가 저를 이용한 거예요. 모든 법적 절차가 끝난 뒤 혜준은 텅 빈 사무실에 홀로 앉아 있었다. 회사는 파산 직전이었고 직원들은 모두 떠났다. 그는 15년간 쌓아온 모든 것을 잃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얻었다. 진실. 그리고 자신을 구해준 작은 소녀 라온. 모든 것을 잃은 뒤 혜준은 매일 아침 아파트 지하 주차장을 찾았다. 라온의 할머니는 여전히 청소 카트를 끌며 복도를 오갔고 라온은 학교가 끝나면 할머니를 도왔다. 혜준은 그들에게 작은 선물을 건넸다. 빵 한 봉지, 과일 바구니, 때로는 라온이 좋아할 만한 책. 라온의 할머니는 처음엔 경계했지만 점차 마음을 열었다. 어느 날 저녁 할머니는 혜준에게 자리에 앉으라며 따뜻한 차를 내왔다. 사실 라온이는 엄마가 없어요. 정확히는 병원에 있죠. 혜준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무슨 일이 있었나요? 할머니는 한숨을 내쉬었다. 교통사고예요. 작년 겨울에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차에 치였죠. 지금 식물인간 상태로 누워 있어요. 혜준의 가슴이 먹먹해졌다. 그래서 할머니께서 라온이를 키우시는 거군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아이 아빠는 라온이가 태어나기 전에 떠났어요. 연락도 안 되고. 그래서 우리 둘이서 살고 있죠. 혜준은 라온을 바라보았다. 소녀는 구석에서 공책에 무언가를 그리고 있었다. 그렇게 어린 나이에 혼자서 많은 걸 감당하고 있구나. 혜준은 숙연해졌다. 혹시 라온이 어머니가 계신 병원을 알 수 있을까요? 제가 병문안이라도 가고 싶어서요. 할머니는 잠시 망설이다가 메모지에 병원 이름을 적어주었다. 성북구에 있는 중소병원이었다. 혜준은 다음날 아침 일찍 병원을 찾았다. 3층 중환자실. 간호사에게 환자 이름을 말하자 침대 번호를 알려주었다. 302호. 문을 열고 들어간 순간 혜준의 발걸음이 멈췄다. 침대에 누워있는 여자의 얼굴을 본 순간 그는 숨이 멎는 듯 했다. 유리야.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이름을 불렀다. 침대 위에 누운 여자는 서유리, 그의 대학 시절 연인이었다. 20년 만에 다시 만난 그녀는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창백한 얼굴에는 생기가 없었다. 각종 의료 장비가 그녀의 몸에 연결되어 있었고 산소호흡기가 규칙적인 소리를 내고 있었다. 혜준은 침대 옆 의자에 주저앉았다. 20년 전 그들은 서로를 사랑했다. 하지만 혜준의 집안 사정이 어려워지면서 관계는 끝이 났다. 혜준은 남해로 내려가야 했고 유리는 서울에 남았다. 그 뒤로 소식이 끊겼다. 가끔 그녀를 떠올릴 때마다 혜준은 미안함과 그리움을 동시에 느꼈다. 이렇게 다시 만날 줄은 꿈에도 몰랐다. 간호사가 들어와 차트를 확인하며 말했다. 보호자분이세요? 혜준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옛 친구입니다. 간호사는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다. 작년 12월에 입원하셨는데 의식이 돌아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해요. 뇌 손상이 심해서. 혜준은 유리의 손을 잡았다. 차갑고 가느다란 손이었다. 미안해 유리야. 내가 그때 내 곁을 떠나지 않았더라면. 그날 밤 혜준은 라온의 할머니를 다시 찾아갔다. 제가 오늘 병원에 다녀왔습니다. 라온이 어머니를 뵀어요. 할머니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아는 사이인가요? 혜준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내 대학 때 친구였습니다. 오랜만에 만났는데 이런 모습이라니. 할머니는 한숨을 쉬었다. 세상 참 좁죠. 혜준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라온이 아버지는 정말 연락이 안 되나요? 할머니는 쓸쓸하게 웃었다. 우리 딸이 임신했을 때 그 사람은 이미 떠난 뒤였어요. 이름도 제대로 몰라요. 우리 딸이 말을 안 했거든요. 혜준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혹시 라온이는 몇 살이죠? 9살이에요. 올해 초등학교 3학년. 혜준은 머릿속으로 빠르게 계산했다. 20년 전 그와 유리가 헤어진 것은 2005년 봄이었다. 만약 그 무렵 유리가 임신했다면 라온의 나이와 정확히 들어맞았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지갑을 꺼내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다. 대학 축제 때 찍은 사진. 젊은 날에 그와 유리가 활짝 웃고 있었다. 할머니는 그 사진을 보더니 눈을 크게 떴다. 이 사람 우리 사위예요? 혜준은 대답할 수 없었다. 확신할 수 없었지만 가능성은 충분했다. 다음 날 혜준은 병원으로 달려가 유리의 담당 의사를 찾았다. 혈액형 검사를 해주실 수 있나요? 환자분과 제 혈액형을 비교하고 싶습니다. 의사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혜준의 간곡한 부탁에 동의했다. 일주일 뒤 나온 결과 라온의 혈액형은
AB형, 유리는 A형 그리고 혜주는 B형이었다. 유전학적으로 가능한 조합이었다. 혜주는 확신했다. 라온은 자신의 딸이었다. 그날 밤 혜주는 라온을 조용한 카페로 데려갔다. 소녀는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그를 올려다보았다. 아저씨 오늘은 무슨 일이에요? 혜주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라온아 너한테 할 말이 있어. 내 엄마 말인데. 라온의 표정이 순간 어두워졌다. 엄마 깨어나지 못하는 거 알아요.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혜주는 아이의 손을 잡았다. 아니야 엄마는 반드시 깨어나실 거야. 그리고 라온아 사실은 그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나도 최근에 알게 됐는데 내가 내 아빠일 수도 있어. 라온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그를 바라보았다. 정말요? 혜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내 엄마랑 나는 옛날에 사귀었어. 그런데 내가 힘든 일이 있어서 떠나야 했고 그 뒤로 소식이 끊겼지. 내가 태어난 줄도 몰랐어. 라온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럼 이제 우리 가족이에요? 혜주는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그래 우리 가족이야. 라온은 처음으로 활짝 웃었다. 그 미소는 유리를 닮아 있었다. 혜주는 아이를 꼭 안아주었다. 미안해 라온아. 이제라도 알게 돼서 정말 다행이야. 앞으로는 내가 너를 지켜줄게. 그날 이후 혜준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다. 그는 매일 병원을 찾아 유리의 손을 잡고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라온이가 얼마나 씩씩하게 자랐는지, 할머니가 얼마나 훌륭하게 키웠는지,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미안하고 고마운지. 라온은 주말마다 혜준과 함께 병원에 갔다. 엄마 나 오늘 학교에서 칭찬받았어요. 그림 그리기에서 1등 했어요. 소녀의 맑은 목소리가 병실을 채웠다. 어느 날 오후 혜준이 유리의 침대 옆에서 책을 읽어주고 있을 때였다. 갑자기 유리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처음에는 착각인 줄 알았지만 다시 한번 움직임이 감지됐다. 간호사, 의사 선생님, 혜준은 황급히 소리쳤다. 의료진이 달려왔고 각종 검사가 시작됐다. 뇌파에 변화가 있습니다. 의식이 돌아올 가능성이 있어요. 담당 의사의 말에 혜준은 눈물을 흘렸다. 그날 밤 혜준은 라온에게 전화를 걸었다. 라온아 엄마가 움직였어. 깨어나실 수도 있대. 전화기 너머로 라온의 환호성이 들렸다. 정말요? 진짜요? 혜준은 웃으며 대답했다. 그래 진짜야. 우리 가족 다시 함께할 수 있을 거야. 그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서울의 밤하늘에는 별이 거의 보이지 않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희망의 별이 밝게 빛나고 있었다. 며칠 뒤 유리의 눈꺼풀이 떨렸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눈을 떴다. 희미한 시선이 천장을 향했다가 침대 옆에 앉은 혜준을 향했다. 유리의 입술이 움직였다. 혜준아? 그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그래 유리야. 나야. 유리는 눈물을 흘렸다. 라온이는? 혜준은 미소 지었다. 건강하게 잘 크고 있어. 곧 데려올게. 유리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혜준은 그녀의 이마에 손을 얹었다. 내가 미안해. 그때 떠나지 말았어야 했는데. 유리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다 지나간 일이야. 중요한 건 지금이야. 혜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지금부터가 중요해. 우리 다시 시작하자. 유리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오랜 시간 동안 손을 맞잡고 앉아 있었다. 20년의 공백이 천천히 채워지고 있었다. 유리가 깨어난 뒤 혜준의 싸움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그는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 없었다. 라온과 유리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자신의 결백을 입증하고 모든 것을 빼앗아간 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했다. 그는 사설 조사원과 다시 계약을 맺고 채문수와 지연의 모든 행적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조사원은 일주일 만에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냈다. 문수의 차명 계좌로 들어간 돈은 해외 페이퍼 컴퍼니를 거쳐 다시 국내로 들어왔고 최종적으로 지연 명의의 부동산 계약금으로 사용됐다. 강남 신축 오피스텔 시세 15억짜리 물건이었다. 게다가 문수와 지연은 지난 1년간 수십 차례 만났고 그중 몇 번은 모텔에서 시간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혜준은 이 모든 자료를 들고 변호사를 찾아갔다. 50대 중반의 베테랑 변호사는 서류를 꼼꼼히 검토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배임 횡령 그리고 살인 미수까지 입증할 수 있어요. 혜준은 주먹을 불끈 쥐었다. 살인 미수요? 변호사는 차량 정비 기록을 가리켰다. 여기 보세요. 정비소에서 너트를 정상적으로 조였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 풀려 있었다는 건 누군가 의도적으로 손댄 거죠. 게다가 목격자까지 있으니 완벽한 증거입니다. 혜준은 라온의 증언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다. 그 작은 소녀가 없었다면 그는 이미 고속도로에서 사고를 당했을 것이고 모든 진실은 영원히 묻혔을 것이다. 변호사는 계속 말을 이었다. 일단 검찰에 재수사를 요청하고 언론에도 이 사실을 알리는 게 좋겠습니다. 여론의 힘도 무시할 수 없으니까요. 혜준은 동의했다. 며칠 뒤 주요 일간지에 기사가 실렸다. 15년 장인 동업자와 아내의 배신으로 모든 것 잃어 기사는 혜준의 이야기를 상세하게 다뤘다. 남해에서 시작해 서울에서 성공한 목공소 대표, 그를 배신한 동업자와 아내,
그리고 그를 구한 초등학생 소녀의 이야기. 기사가 나가자 여론이 들끓었다. SNS에는 혜준을 응원하는 댓글이 쏟아졌고 최문수와 지연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검찰은 재수사에 착수했고 최문수는 다시 소환됐다. 이번에는 살인 미수 혐의가 추가됐다. 조사실에서 문수는 결국 모든 것을 자백했다. 지연이 먼저 제안했어요. 혜준 형을 제거하고 회사를 우리가 차지하자고. 처음엔 거절했는데 지연이 계속 설득했어요. 우리가 더 잘할 수 있다고. 혜준 형은 능력이 없다고. 저도 욕심이 났어요. 15년간 2등 공신으로 살았으니까요. 문수는 차량 너트를 푼 것도 인정했다. 지연이 정비소 직원한테 혜준 형 차량 정보를 알아냈고 제가 밤에 주차장에 가서 풀었어요. 만약 사고가 나면 운전 부주의로 처리될 거라고 생각했죠. 검사는 차갑게 물었다. 그럼 아이가 목격한 여자는 누구입니까? 문수는 고개를 숙였다. 지연이었어요. 그날 밤 저를 도우러 같이 왔어요. 이 진술을 바탕으로 지연도 다시 소환됐다. 그녀는 여전히 부인했다. 저는 그날 밤 집에 있었어요. 문수가 거짓말하는 거예요. 하지만 아파트 CCTV에는 그날 밤 지연이 외출한 기록이 남아 있었다. 오후 11시 30분에 나가서 새벽 1시에 돌아왔다. 게다가 라온의 증언도 결정적이었다. 소녀는 법정에서 또박또박 말했다. 그날 밤 저는 그 여자를 봤어요. 키가 크고 머리가 길었어요. 그리고 문수 오빠라고 불렀어요. 지연의 변호사는 반박했다. 어린아이의 증언이 얼마나 신빙성이 있겠습니까? 어둠 속에서 제대로 봤을 리 없습니다. 하지만 검사는 추가 증거를 제시했다. 지연의 휴대폰 위치 기록이었다. 그날 밤 그녀의 휴대폰은 혜준의 아파트 지하 주차장 근처에서 신호가 잡혔다. 지연은 할 말을 잃었다. 재판은 석 달간 계속됐다. 그동안 혜준은 라온과 유리를 돌보며 새로운 삶을 준비했다. 유리는 재활 치료를 받으며 조금씩 회복했고 라온은 혜준과 함께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더 밝아졌다. 할머니는 이제 청소 일을 그만두고 집에서 쉬었다. 혜준이 생활비를 보태주었기 때문이다. 드디어 선고일이 다가왔다. 법정은 방청객들로 가득 찼다. 판사는 엄숙한 표정으로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다. 피고인 최문수는 배임, 횡령, 살인, 미수, 문서 위조 등의 혐의가 모두 인정되어 징역 7년을 선고한다. 피고인 박지연은 공범으로서 동일한 혐의가 인정되어 징역 5년을 선고한다. 또한 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연대하여 6억 원을 배상하라. 판결이 내려지자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다. 혜준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다. 라온이 그의 손을 꼭 잡았다. 아빠 이제 다 끝났어요. 혜준은 딸을 꼭 안아주었다. 그래 이제 새로 시작하는 거야. 법정을 나서는 길 그는 뒤를 돌아보았다. 수갑을 찬 채 끌려가는 지연과 눈이 마주쳤다. 그녀는 원망 가득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지만 혜준은 아무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저 허무할 뿐이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혜준은 유리에게 전화를 걸었다. 모든 게 끝났어. 우리가 이겼어. 유리는 전화기 너머에서 울먹였다. 고생 많았어요. 이제 행복하게 살아요. 혜준은 미소 지었다. 그래 우리 이제 행복하게 살자. 라온이도 있고 우리 셋이서 새로운 시작을 하는 거야. 그날 밤 혜준은 오랜만에 깊은 잠을 잤다. 악몽도 없었고 불안도 없었다. 그는 꿈속에서 남해 바다를 보았다. 푸른 파도가 해변을 부드럽게 쓸고 지나갔고 햇살이 수면에 반짝였다. 그 바닷가에 작은 목공방이 보였다. 문 앞에는 라온이 서 있었고 그 옆에는 유리가 미소 지으며 손을 흔들고 있었다. 혜준은 그들을 향해 걸어갔다. 이제 집으로 가는 길이 보였다. 가을이 깊어갈 무렵 혜준은 남해로 내려갔다. 서울에서의 모든 일을 정리하고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였다. 라온과 유리 그리고 할머니도 함께였다. 차는 고속도로를 달려 남쪽으로 향했다. 창밖으로 단풍 든 산들이 지나갔고 하늘은 청명했다. 라온은 뒷좌석에서 신이 나서 노래를 불렀다. 아빠 바다 언제 나와요? 혜준은 백미러로 딸을 바라보며 웃었다. 조금만 기다려 금방 도착해. 남해에 도착한 것은 오후 4시쯤이었다. 혜준이 어린 시절을 보낸 마을은 여전히 조용했다. 좁은 골목길, 낡은 집들 그리고 멀리 보이는 푸른 바다. 모든 것이 그대로였다. 혜준은 미리 구입해둔 땅으로 차를 몰았다. 바닷가가 내려다 보이는 언덕 약 300평 규모의 대지였다. 여기에 새로운 목공방을 지을 계획이었다. 유리는 차에서 내려 바다를 바라보았다. 정말 아름다워요. 여기서 새로 시작하는 거네요. 혜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서울에서는 너무 많은 일이 있었어. 이제 여기서 조용히 살고 싶어. 라온은 언덕을 뛰어다니며 소리쳤다. 아빠 여기 집 지을 거예요? 혜준은 딸을 안아 올렸다. 응, 우리 가족이 함께 살 집이랑 아빠가 일할 작업실을 지을 거야. 공사는 한 달 만에 시작됐다. 혜준은 직접 설계도를 그렸다. 원목을 주재료로 한 단층 주택과 그 옆에 붙은 목공 작업실. 건물 앞에는 작은 정원을 만들고 라온이 놀 수 있는 놀이터도 설치하기로 했다. 지역 건축업자들이 공사를 맡았고 혜준은 매일 현장을 찾아 진행 상황을 확인했다. 공사 기간 동안 가족은 마을 안쪽에 있는 작은 전원주택을 빌려 살았다. 유리는 재활치료를 계속했고 라온은 지역 초등학교에 전학을 갔다. 처음엔 낯선 환경에 적응하기 힘들어했지만
아이는 금방 친구들을 사귀었다. 주말이면 혜준과 함께 바닷가를 산책하고 조개를 줍고 고기를 잡았다. 그런 시간들이 쌓이면서 라온의 얼굴에는 점점 더 많은 웃음이 번졌다. 석 달 뒤 새 집이 완성됐다. 나무 향기가 가득한 집은 따뜻하고 아늑했다. 거실 큰 창문으로는 바다가 한눈에 들어왔고 작업실에는 각종 목공 장비들이 자리를 잡았다. 혜준은 작업실 문 위에 간판을 달았다. 라온의 집이라고 새긴 원목 간판이었다. 라온은 자신의 이름이 적힌 간판을 보며 환하게 웃었다. 아빠, 내 이름이에요. 혜준은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래, 너 덕분에 우리 가족이 다시 모일 수 있었으니까. 이 집은 내 집이야. 유리도 옆에서 미소 지었다. 라온아, 내가 아빠를 구해줬잖아. 내가 진짜 영웅이야. 라온은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였다. 전 그냥 이상해서 말한 거예요. 혜준은 딸을 꼭 안아주었다. 그 용기가 우리를 살렸어. 고마워, 라온아. 라온의 집이 문을 열자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찾아왔다. 대부분 가구 수리나 작은 목공품 제작을 의뢰했다. 혜준은 정성껏 작업했고 가격도 합리적으로 받았다. 소문이 퍼지면서 인근 지역에서도 주문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대형 프로젝트는 아니었지만 가족이 먹고 살기에는 충분했다. 무엇보다 혜준은 마음의 평화를 찾았다. 톱질을 하고 대패질을 하고 사포질을 하는 시간이 그에게는 명상이었다. 라온은 방과 후면 작업실로 달려왔다. 아빠, 오늘은 뭐 만들어요? 혜준은 딸에게 작은 나무 조각을 건네주었다. 오늘은 내가 만들고 싶은 거 만들어봐. 라온은 진지한 표정으로 나무를 깎기 시작했다. 처음엔 서툴렀지만 혜준이 옆에서 도와주며 조금씩 익혔다. 며칠 뒤 라온은 작은 나무 인형을 완성했다. 아빠, 이거 엄마 주는 거예요. 혜준은 딸의 작품을 보며 뭉클했다. 정말 잘 만들었다. 엄마가 정말 좋아하실 거야. 저녁이면 가족은 함께 식탁에 앉았다. 할머니가 차린 소박한 밥상, 된장찌개와 김치, 그리고 혜준이 직접 잡은 생선구이. 그들은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며 밥을 먹었다. 라온은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신나게 떠들었고 유리는 오늘 재활치료에서 몇 걸음 더 걸었다고 자랑했다. 혜준은 그저 듣기만 해도 행복했다. 이것이 진짜 행복이구나. 그는 깨달았다. 겨울이 오고 남해에도 눈이 내렸다. 하얗게 쌓인 눈 위로 라온의 발자국이 찍혔다. 혜준은 딸과 함께 눈사람을 만들었다. 유리는 창가에서 그들을 바라보며 따뜻한 코코아를 준비했다. 모든 것이 평화로웠다. 혜준은 때때로 서울에서의 일들을 떠올렸다. 배신, 고통, 좌절. 하지만 그 모든 것이 그를 여기로 이끌었다. 만약 그 일들이 없었다면 그는 유리와 라온을 다시 만나지 못했을 것이다. 봄이 왔다. 정원에 꽃이 피기 시작했고 라온은 작은 텃밭을 가꾸기 시작했다. 토마토, 상추, 고추를 심었다. 혜준은 작업실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라온을 위한 나무 책상과 의자였다. 딸이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쓸 수 있도록 튼튼하게 만들 계획이었다. 매일 조금씩 깎고 다듬고 조립하는 시간이 그에게는 기쁨이었다. 어느 날 저녁 유리가 혜준을 불렀다. 라온이가 잠들었어요. 오늘 학교에서 상을 받았대요. 그림 그리기 대회에서 1등 했다고. 혜준은 미소 지었다. 그래? 우리 딸 정말 대단하네. 유리는 혜준의 손을 잡았다. 당신 덕분이에요. 당신이 돌아와줘서 라온이가 이렇게 밝아졌어요. 혜준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라온이는 원래 강한 아이야. 그리고 당신이 그렇게 키웠잖아. 두 사람은 베란다로 나가 바다를 바라보았다. 달빛이 수면에 반사되어 은빛길을 만들었다. 파도 소리가 잔잔하게 들려왔다. 혜준은 유리의 어깨를 안았다. 행복해? 유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너무 행복해요.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어요. 혜준은 그녀의 이마에 입을 맞췄다. 앞으로도 계속 행복하자. 우리 셋이서. 여름이 왔고 라온의 집은 더욱 분주해졌다. 관광객들이 남해를 찾았고 그중 일부는 라온의 집을 방문했다. 소문을 듣고 찾아온 사람들이었다. 서울에서 배신당한 목수가 딸과 함께 남해에서 새 삶을 시작했다는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사람들은 작은 목공품을 사가거나 주문 제작을 의뢰했다. 혜준은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자신의 경험을 들려주었다. 한 중년 남성이 찾아와 말했다. 저도 사업 파트너한테 배신당했어요. 당신 이야기를 듣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혜준은 그의 손을 잡았다. 힘든 시간이시겠지만 반드시 이겨낼 수 있어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남성은 눈시울을 붉혔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혜준은 그에게 작은 나무 조각을 선물했다. 라온이가 만든 작품이었다. 이게 제 딸이 만든 건데 가져가세요. 용기의 상징으로요. 라온은 여름방학 동안 작업실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냈다. 이제 제법 솜씨가 늘어서 간단한 작품들을 혼자 만들 수 있었다. 나무 열쇠고리, 작은 액자, 필통 같은 것들이었다. 혜준은 그것들을 작업실 한쪽에 진열했고 방문객들은 기꺼이 구입했다. 라온은 번 돈을 저금통에 모았다. 아빠, 이거 나중에 엄마 병원비로 쓸 거예요. 혜준은 딸을 꼭 안아주었다. 착한 우리 딸. 하지만 이건 내가 번 돈이니까 내가 쓰고 싶은데 써도 돼. 가을이 다시 왔다. 라온의 집이 문을 연 지 1년이 되는 날이었다. 혜준은 작은 기념 행사를 열었다. 마을 사람들과 고객들을 초대했다. 정원에 테이블을 차리고 유리가 직접 만든 음식을 대접했다. 할머니는 라온과 함께 케이크를 준비했다. 해가 지고 저녁이 되자 혜준은 모두 앞에서 짧은 인사말을 했다. 1년 전 저는 모든 걸 잃었습니다. 회사도 명예도 신뢰도. 하지만 그 과정에서 가장
가장 소중한 것을 되찾았어요. 가족입니다. 제 딸 라온이 그리고 제 아내 유리. 그들 덕분에 저는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마을 분들 저희를 따뜻하게 맞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라온의 집은 이곳에서 계속 문을 열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 사람들은 박수를 쳤고 라온은 아빠에게 달려가 안겼다. 혜주는 딸을 안아 올리며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별들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다. 서울에서는 볼 수 없었던 밤하늘이었다. 그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나무 냄새, 바다 냄새, 그리고 가족의 온기. 이 모든 것이 진짜 삶이었다. 며칠 뒤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다. 발신인은 최문수였다. 교도소에서 보낸 편지였다. 혜주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봉투를 뜯었다. 편지에는 짧은 글이 적혀 있었다. 형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용서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매일 후회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형님이 지금 행복하게 지내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다행입니다. 저는 여기서 제 죄를 뉘우치며 살겠습니다. 부디 행복하십시오. 혜주는 편지를 접었다. 분노도 미움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저 안타까울 뿐이었다. 그는 편지를 책상 서랍 깊숙이 넣었다. 과거는 과거였다. 이제 중요한 건 현재와 미래였다. 그는 작업실로 가서 새로운 작업을 시작했다. 라온을 위한 놀이 테이블이었다. 딸이 친구들과 함께 놀 수 있는 커다란 테이블. 그는 미소 지으며 톱을 들었다. 겨울이 지나고 다시 봄이 왔다. 라온은 4학년이 되었다. 키도 크고 말도 더 또렷해졌다. 어느 날 라온은 혜준에게 물었다. 아빠 나중에 커서 나도 목수가 될 수 있어요? 혜준은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물론이지. 내가 원한다면 뭐든 될 수 있어. 라온은 진지하게 말했다. 그럼 나도 아빠처럼 사람들한테 필요한 걸 만들어주고 싶어요. 그럼 사람들이 행복해지잖아요. 혜준은 가슴이 뭉클했다. 그래 바로 그거야. 우리가 만드는 건 단순히 물건이 아니라 사람들의 행복이야. 라온은 환하게 웃었다. 그럼 나도 열심히 배울게요. 혜준은 딸을 안아주었다. 고마워 라온아. 내가 있어서 아빠는 정말 행복해. 어느 화창한 오후 가족은 함께 바닷가를 산책했다. 유리는 이제 거의 완전히 회복했다. 지팡이 없이도 걸을 수 있었다. 라온은 앞서거니 뒤서거니 뛰어다녔고 할머니는 여유롭게 뒤따라 걸었다. 혜준과 유리는 손을 맞잡고 걸었다. 파도가 발목을 적시고 바람이 머리카락을 흩날렸다. 유리가 말했다. 20년 전에도 우리 이렇게 걸었었죠. 기억나요? 혜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기억해. 그때는 젊고 순수했지. 유리는 웃었다. 지금도 우리 순수해요. 다만 더 성숙해졌을 뿐이죠. 혜준은 그녀를 바라보았다. 맞아. 그리고 우리에게는 라온이가 있어. 유리는 혜준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행복해요. 진짜로. 해가 지기 시작했다. 수평선 너머로 태양이 천천히 내려갔고 하늘은 주황빛과 붉은빛으로 물들었다. 라온이 소리쳤다. 아빠 엄마 저기 봐요. 노을이 정말 예뻐요. 혜준과 유리는 딸이 가리키는 곳을 바라보았다. 정말 아름다웠다. 자연이 선물하는 한 폭의 그림이었다. 밤이 되어 집으로 돌아온 가족은 거실에 모여 앉았다. 난로에 불이 타오르고 따뜻한 공기가 방을 채웠다. 라온은 스케치북에 오늘 본 노을을 그렸다. 혜준은 신문을 읽었고 유리는 뜨개질을 했다. 할머니는 소파에 기대어 잠이 들었다. 평범하지만 완벽한 저녁이었다. 라온이 그림을 완성하고 혜준에게 보여주었다. 아빠 이거 봐요. 혜준은 딸의 그림을 찬찬히 들여다보았다. 바다와 하늘 그리고 세 사람의 실루엣이 그려져 있었다. 가운데는 작은 소녀, 양옆에는 어른 남자와 여자. 손을 맞잡고 노을을 바라보는 모습이었다. 정말 잘 그렸다. 우리 가족이네. 라온은 자랑스럽게 웃었다. 이거 액자에 넣어서 거실에 걸어요. 혜준은 다음날 직접 나무 액자를 만들었다. 원목을 정교하게 깎고 다듬어서 라온의 그림이 들어갈 완벽한 틀을 완성했다. 그리고 거실 가장 잘 보이는 곳에 걸었다. 가족이 모일 때마다 볼 수 있는 자리였다. 유리는 액자를 보며 눈시울을 붉혔다. 정말 예뻐요. 우리 가족의 보물이에요. 혜준은 그녀의 어깨를 안았다. 맞아. 가장 소중한 보물이야. 세월이 흘렀다. 라온의 집은 남해에서 유명한 목공방이 되었다. 전국에서 주문이 들어왔고 몇몇 가구는 해외로도 수출됐다. 하지만 혜준은 규모를 키우지 않았다. 대신 한 작품 한 작품에 정성을 쏟았다. 그가 만드는 가구에는 이야기가 담겨 있었다. 배신과 고통을 극복하고 다시 일어선 남자의 이야기, 용기 있는 소녀가 구한 가족의 이야기. 라온은 중학생이 되었다. 키도 훌쩍 크고 생각도 깊어졌다. 여전히 방과후면 작업실을 찾았고 혜준과 함께 작업했다. 이제는 제법 복잡한 가구도 만들 수 있었다. 아빠 나 고등학교 졸업하면 전문적으로 목공 배우고 싶어요. 혜준은 딸의 눈을 보며 물었다. 정말이야? 라온은 확신에 찬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네, 나도 아빠처럼 사람들한테 의미 있는 걸 만들어주고 싶어요. 혜준은 딸을 꼭 안아주었다. 좋아. 그럼 내가 내 첫 스승이 될게. 라온은 혜준의 품에 안긴 채 말했다. 아빠 그때 내가 아빠한테 말 안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혜준은 잠시 생각했다. 아마 끔찍한 일이 벌어졌겠지. 하지만 내가 용기를 냈잖아. 그게 모든 걸 바꿨어. 라온은 고개를 들어 아빠를 바라보았다. 그럼 나도 누군가를 구할 수 있을까요? 혜준은 미소 지었다. 이미 구했잖아. 나를, 엄마를, 우리 가족 전체를. 여름밤 혜준은 홀로
홀로 작업실에 앉아 있었다. 창문 너머로 별들이 총총히 빛났고 파도 소리가 잔잔하게 들려왔다. 그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내 들었다. 젊은 날의 자신과 유리가 찍은 사진이었다. 25년 전의 기억이었다. 우리 참 많은 일을 겪었지. 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문이 열리며 유리가 들어왔다. 아직도 앉아요? 혜주는 사진을 내려놓고 아내를 바라보았다. 옛날 생각 좀 하고 있었어. 유리는 그의 옆에 앉았다. 후회돼요? 혜주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오히려 감사해. 그 모든 일이 우리를 여기로 이끌었으니까. 유리는 그의 손을 잡았다.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힘들었지만 결국 우리는 행복해졌으니까요.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다. 시계 소리만이 고요한 밤을 채웠다. 혜주는 유리의 손을 꼭 쥐었다. 앞으로도 계속 함께하자. 무슨 일이 있어도. 유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당연하죠. 우리는 가족이잖아요. 혜주는 그녀의 이마에 입을 맞췄다. 사랑해. 유리는 미소 지었다. 저도 사랑해요. 이듬해 봄 라온의 집에서 작은 전시회가 열렸다. 혜준과 라온이 함께 만든 작품들을 선보이는 자리였다. 테이블, 의자, 책장 그리고 각종 소품들. 모든 작품에는 정성과 사랑이 담겨 있었다. 마을 사람들과 외지에서 온 손님들이 전시회를 찾았다. 그들은 작품을 보며 감탄했고 이야기를 들으며 눈물을 흘렸다. 한 노부부가 혜준에게 다가왔다. 우리도 5년 전에 사기를 당했어요. 모든 재산을 잃고 절망했죠. 하지만 당신 이야기를 듣고 다시 희망을 갖게 됐습니다. 혜준은 그들의 손을 잡았다.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힘든 시간은 언젠가 지나갑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더 나은 날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노부부는 고맙다며 인사를 했다. 전시회가 끝난 뒤 가족은 바닷가에 모여 앉았다. 모닥불을 피우고 군고구마를 구웠다. 라온은 기타를 치며 노래를 불렀다. 할머니는 손뼉을 치며 장단을 맞췄다. 혜준과 유리는 서로 기대어 앉아 불꽃을 바라보았다. 별이 쏟아질 듯한 밤하늘 아래 그들은 완벽한 평화를 느꼈다. 혜준은 가족들을 돌아보았다. 할머니의 주름진 얼굴, 유리의 따뜻한 미소, 라온의 빛나는 눈동자. 이들이 그의 전부였다. 서울에서의 성공, 돈, 명예, 그 모든 것보다 소중한 존재들이었다. 그는 깨달았다. 진짜 성공은 많은 걸 얻는 게 아니라 소중한 것을 지키는 것이라는 걸. 라온이 노래를 마치고 혜준에게 물었다. 아빠 행복해요? 혜준은 딸을 바라보며 활짝 웃었다. 정말 행복해. 세상에서 가장. 라온은 아빠에게 달려와 안겼다. 나도요. 정말 행복해요. 유리와 할머니도 그들을 안았다. 네 사람은 한참 동안 포옹한 채 있었다. 파도 소리가 그들의 노래였고 별빛이 그들의 축복이었다. 혜준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속으로 말했다. 고마워. 모든 시련에 감사해. 그것들이 나를 여기로 이끌었으니까. 그리고 라온아, 내가 내게 준 용기에 정말 고마워. 내가 없었다면 우리 가족은 없었을 거야. 바람이 불어왔고 그의 머리카락을 흩날렸다. 그는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나무 향기, 바다 냄새,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온기. 이것이 바로 그가 찾아 헤매던 집이었다. 라온의 외침은 한 사람을 구했다. 그 한 사람이 가족을 지켰다. 그리고 그 가족은 서로를 사랑하며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때로는 작은 용기 하나가 세상을 바꾼다. 때로는 한마디가 운명을 뒤바꾼다. 그날 아침 지하 주차장에서 들렸던 그 목소리. 아저씨, 그 차 타면 안 돼요. 그 한마디가 모든 것을 바꿨다. 그리고 그들은 행복하게 살았다. 오래오래 함께. 바다가 보이는 언덕, 라온의 집은 오늘도 문을 열고 있다. 나무를 깎는 소리, 아이의 웃음소리, 그리고 행복한 가족의 이야기가 그곳에서 계속되고 있다. 끝.